암이라는 것 자체가 암세포가 문제이지 않을까. 네, 거스는 독일의 의사인 막스 거슨의 이름에서 유래한 식사법인데요. 독일의 의사인 이 막스 거슨은 무려 약 100년 전에 활동을 했던 의사입니다. 네, 당시에도 여러 불치병이 있었어요. 먼저 이 거슨이 자신이 편두통에 시달려서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늘 이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 방법을 찾다 보니까 평상시 늘 주식으로 먹었던 염장육, 우리 햄이나 소시지 이런 거 있죠. 과한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 것과 또 여러 가공식품, 빵 종류의 음식 이런 식사법이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한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다 보니까 이 세포 상태에 나트륨이 너무 많아져서 원활한 세포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몸은 독소가 쌓이는 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거슨이 개발을 했는데요. 이 나트륨을 빼내면서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 사과나 당근, 케일이나 샐러리 이런 야채들을 통해서 몸에는 독소, 해독을 다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해독과 동시에 영양소도 같이 공급이 되죠. 그래서 인체에 가장 중요한 생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 음식들, 과일과 이 야채를 중심으로 해독을 하면서 영양을 공급하는 형태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드는 식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식사법으로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던 이 피부 결핵, 폐 결핵을 무려 449명 중에 446명이 완치가 되는 이런 성공 사례가 있었고요. 또 이후에도 이제 병원에서 포기했던 말기 암 환자들도 이 거슨 식사법을 통해서 완치를 시키는 매우 많은 사례들이 있었던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암 치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너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약에 음식 측면에서 본다라면 해독에 좋은 음식, 특히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 할 수 있는 간의 기능을 올려주는 음식이 좋습니다. 간은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간이 완벽하게 건강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최선의 건강을 추구하자는 거죠. 암 환자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간 기능이 대부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암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간의 기능을 올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독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 또 간에 꼭 필요한 영양이 담겨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독일의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던, 특히 당시 불치병이었던 피부 결핵이나 또 말기 암 환자들을 무려 100년 전에 완치를 했던 굉장히 치료 사례가 많은 독일의 의사 이 막스 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딸인 샤롯 거슨이 이제 멕시코에서 거슨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치료의 핵심은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는 특히 세포에 나트륨이 저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독소 배출이 안 되고 있는 것을 관찰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서 칼륨을 넣어주는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칼륨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과일과 특히 채소에 많이 들어있죠. 사과와 또 녹색 채소들을 중심으로 만든 녹즙을 하루에 13잔 정도씩 먹도록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저류된 나트륨을 빼주고 칼륨을 공급해 주니까 이제 간의 기능이 살아나게 되고 몸에서 이제 나쁜 이제 성분들이 자꾸 빠져나가게 되니까 이제 간에서 이제 건강한 이제 간 세포가 건강한 이제 면역 물질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영양소 합성 대사도 잘 하게 되는 전반적으로 몸에 이제 기능이 올라가게 되죠. 면역 쪽에서 보면 간의 기능이 회복이 돼야 면역이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스 거슨은 그 가장 중심이 되는 치료로 칼륨을 먹게 하고 나트륨을 제거하는 그 녹즙을 통해서 간 해독을 시키고 이제 암에 도움이 되게 했죠. 녹즙 안에는 간 건강에 꼭 필요한 비타민, A, C, E,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하죠. 이런 비타민이나 또 다양한 미네랄들, 또 식물 영양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간 기능에 굉장히 이 녹즙이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적으로 우리 암이라는 것은 이제 유전자 질환이 아니고 이 유전자가 세포로 단백질로 바뀔 때 그 변이 과정,
DNA 메틀화라는 이 과정에서 결정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은 이제는 뭐 가족력이다 또는 유전자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실 더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한데 이미 과학자들은 이것을 후성 유전학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2010년도에 미국에서 타임지 네이처에서 동시에 발표를 했고요. 암을 결정짓는 것은 유전이 아니다, 환경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뇌의 스위치를 켠다라는 의미로 이제 제가 많이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암세포를 만드는 많은 요소들 중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적인 부분, 생각에 대해서 다루고 싶었습니다. 양자 제논 효과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그것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내가 그걸 선택을 했을 때 그 생각은 그냥 뭐 안 보이니까 몸에 뭐 영향을 미치겠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생각 자체가 우리 몸의 세포의 DNA 단계, 유전 단계, 뭐 분자 단계, 원자 단계, 모든 이 단계별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 면역력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함으로써 내 세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뇌의 스위치를 켜야,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후속 유전학적으로 암의 원인이 되는 그런 환경들을 제거해 줌으로써 이제 암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면역의 스위치가 켜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제 심신의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웃음 치료나 음악 치료나 미술 치료나 마음을 다루는 여러 가지 치료들을 통해서 암세포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또 면역력이 더 좋아져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세 지방산은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상태인 디스바이오시스를 개선해 준다고 했는데요. 이 디스바이오시스가 바로 암과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식도암이나 위암이나 대장암, 담낭암, 췌장암까지도 대부분 이 디스바이오시스 상태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디스바이오시스가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반대의 환경,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세 지방산은 세 종류인데요.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이 있습니다. 이 부티르산을 연구한 결과 암세포가 증식하는 데 필요한 그 효소를 억제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한마디로 암세포 증식을 막아주는 거죠. 또 암세포 사멸에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영국 유명한 의학 저널인 랜싯에서도 나왔는데요. 약 244건의 연구 결과를 취합한 내용을 보니까요. 대장암, 유방암 이런 환자들의 사례에서 단세 지방산이 이 암을 예방하고 줄여준다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성인 남녀 약 6만 5천 명을 대상으로 그 식단을 봤을 때 암을 예방하는 식단으로 대부분 식물성 식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따라서 단세 지방산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식물성 식단이 결국 암세포 증식을 막고 또 암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암 외에도 심혈관 질환, 뇌졸중, 알츠하이머, 파킨슨 그런 뇌 쪽 질환들도 다 단세지방산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우리가 알츠하이머 하면은 뇌에 아밀로이드가 침착이 돼서 어떻게 하면 이게 합성이 안 되게 막을까라는 쪽으로 이제 치료제가 나오고 뇌 쪽의 기능만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단세지방산이 아밀로이드 생성을 막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장과 뇌축, 장뇌축에 의해서 보면 장에 있는 건강 상태 그리고 단세지방산이 풍부할 때는 뇌의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파킨슨 환자도 보면 대체적으로 소화기계와 또 변비 상태를 겪고 있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이 파킨슨 환자의 장 건강 상태를 보니까요, 유익균이 적고 또 단세지방산의 농도가 적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뇌 쪽의 질환들은 모두 다 장 건강의 상태 또 단세지방산의 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간단한 그런 불편한 소화, 변비, 설사, 불편한 증상부터 만성질환, 심지어 뇌질환까지도 이 장내 미생물의 건강 상태, 단세지방산의 농도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굉장히 장 건강을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연구 실험이 있었는데요. 바로 두 번째 식사 효과입니다. 첫 번째 점심 식사에는 두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다르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정제된 탄수화물인 그냥 흰 빵을 주고, 한 사람에게는 이 단세지방산을 만들 수 있는 렌틸콩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다르게 나타났겠죠. 흰 빵을 먹은 사람은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혈당이 확 줄어드는 모습을 혈당 스파이크를 보였는데, 렌틸콩을 드신 경우에는 이런 모습이 없이 혈당이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점심 식사를 다르게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사는 동일하게 제공을 했습니다. 똑같이 흰빵을 먹게 한 거죠. 우리가 흰빵을 먹었다 하면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같이 혈당이 올라가야 되겠죠. 하지만 먼저 렌틸콩을 먹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 혈당 스파이크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점심에 먹었던 이 단세지방산이 혈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세지방산을 먹을 경우에는요, 언제 먹더라도 그 효과가 그 다음 식사에도 영향을 주고 또 우리 건강 상태에 계속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당 관계, 또 인슐린의 민감성 문제, 체중 조절, 이 모든 것들에 단세지방산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암이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암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기전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이 과학적인 근거가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암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몸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서 이 몸이 다시 복구가 되는 과정, 치유 과정 중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질병을, 몸의 어떠한 이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견디는 몸의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암에 걸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굉장히 시달리게 되고 또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게 되는데요. 암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인다는 이 이론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암세포의 특성을 보면 암세포는 기존의 정상세포가 돌연변이가 된 거거든요. 이 돌연변이가 된 세포를 우리 몸 전체에 만약에 이 세포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상황이라면 왜 전신의 면역계나 호르몬이나 신경계나 우리 몸 전체가 암세포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이거는 자연의 질서상 뭔가 질병에 걸렸을 때 없어져야 할 것이라면 계속 공격을 하고 없을 텐데, 우리 몸은 암세포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의 질서의 원리상은 맞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는 하나의 치유 메커니즘 또는 이 몸을 어떻게 해서든 생존의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견뎌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암세포 자체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요. 암세포의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암세포는 먼저 무산소 호흡을 합니다. 혐기성 세포라는 뜻인데요. 그 이유 배경을 보면 인체에는 적절한 영양이 공급되고 또 몸에서 발생되는 독소가 원활하게 빠져나가면, 즉 해독이 되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암세포가 생겨나는 몸을 보면 대부분 독소가 많은 환경, 노폐물이 몸속에 노폐물이 너무나 많은 환경에서 암세포가 생겨난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반드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반해서 암세포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어떻게든 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무산소 호흡을 하면서라도 지탱을 하고 있는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암세포의 특징이 혐기성 세포다.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무산소 환경에서도 견디는 세포다라는 특징이 우리 몸이 견뎌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암세포는 젖산을 에너지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인체 내에서 젖산은 불필요한 거예요. 이 젖산이 몸에 많으면 많을수록 젖산 혈증, 산증이 되면서 이게 너무나 많아서 해결이 안 되면 혈관벽을 녹이기도 하고 뚫기도 하고 세포막에 문제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암세포는 젖산을 에너지로 사용함으로써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인 젖산을 제거해 줍니다. 세 번째로 암세포의 특징은 바로 포도당 대사를 한다는 겁니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암세포가 포도당 대사를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포도당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당분을 먹지 말고 몸에 이제 저탄고지 식사를 하자. 탄수화물은 낮게 고지방 식사를 하자. 이런 흐름으로 이제 암세포를 굶겨 죽이자라는 방향으로 치료의 방향을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암세포의 특징을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왜 암세포가 젖산 발효를 하기도 하다가 포도당을 대사를 해서라도 전신에 혈관을 새로 만들어서 뻗어 나갈까? 그것은 암세포의 정체성 자체가 몸 전체에 있는 독소를 해결을 하면서 몸을 지탱하는 방향으로 자신이 커져야만 몸을 살린다라는 방향으로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도당 대사를 하면서 혈관도 새로 만들고 이것이 몸을 살려가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암세포가 스스로 혐기성 세포로서 산소가 없는 환경, 또 젖산을 활용하는 환경, 또 포도당을 활용해서라도 전신을 몸 전체를 지원하려는 이 방향성을 통해 보면 암은 인체에서 분물질을 분비해서 인체를 망가뜨리는 어떤 위험한 요소가 아니라 몸이 어떻게든 생존하려는 방향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과정 또는 치유 메커니즘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우리 몸이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수술을 잘 받고 어떻게 암을 다 제거하고 이런 생각을 먼저 하기보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지냈길래 암세포가 이렇게 독소를 활용하면서 살고 있을까?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식습관, 라이프 스타일 또는 마음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그렇다면 이 암세포를 어떻게 때려잡을까? 어떻게 없앨까? 이것보다는 내 몸에 있는 독소를 어떻게 내가 빨리 제거하고 건강한 몸의 환경으로 다시 만들까? 이것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은 자연의 질서에 맞게 생활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자연의 질서에 맞게 몸에 꼭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독소가 생기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 식사법을 하게 된다라면 몸은 다시 돌아갑니다. 이러한 이유로 암 환자지만 해독 과정을 통해서 해독을 하면서 암세포가 사라지고 또는 줄어들고 또는 종양이 있지만 더 이상 커지지 않는 면역 관해가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암세포의 특징과 이러한 사례들로 봐서 암은 질병이 아니다, 병이 아니라 치유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리게 되었을 때는 이 암이 얼마나 진행이 빨리 될까, 얼마나 위험할까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보다는 이 암이라는 것이 생겨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만큼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몸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요 항상 생존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 몸이 스스로 내 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내 몸은 온몸을 사용해서 이것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몸이라는 거죠. 또 조금만 영양 공급이 안 될 것 같으면 심장은 혈압을 올려서라도 모세혈관까지 피를 보내려는 아주 기막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몸은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올바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완벽한 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까지 걸렸다라는 이 시점은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내 몸이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게 살아왔는지, 내 몸이 얼마나 내 몸이 이렇게 가혹하게 암세포가 생길 만큼 내가 소중하게 관리를 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영양을 공급하는 일에 또는 독소를 해독하는 일에 굉장히 소홀히 했는지, 나쁜 음식은 얼마나 많이 먹지 않았는지, 또 내 마음의 스트레스는 해결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매일매일 쌓아두면서 갈등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미움이나 증오나 어떤 원한의 이런 나쁜 감정들을 계속 너무나 깊게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체는 굉장히 똑똑하고 또 항상 훌륭하게 대처를 한다라는 우리 몸에 대한 신뢰를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내 몸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이 정말 잘 빠져나가게끔 다시 한번 환경을 바르게 세팅해 주는 것, 가장 균형 잡힌 몸의 건강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더 많이 생각해 보고 질문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암이라는 것 자체가 몸에 독소가 많이 쌓였을 때 몸이 생존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몸 전체가 독소가 많이 생기는 환경들, 몸의 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환경들은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인데요. 환경을 통한 오염, 화학약품, 살충제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원인이라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상태에서는 접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것이 피부나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여러 세포의 돌연변이나 이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과 비슷하지만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껴지는 다양한 약물의 사용입니다. 약물이라는 것은 한 면은 효과가 있지만 다른 한 면은 독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장기적인 사용을 할 때에는 이 약효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몸 전체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원래 근본적으로 고혈압이 없었는데도 또는 변비가 없었는데도 어떤 약물의 장기 사용으로 인해서 또 다른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간이나 신장이 약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몸 전체에는 독소가 쌓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암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공식품 또 나쁜 식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가공식품도 가공한 음식이죠. 자연 유래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에 불필요한 화학약품이 들어오고 또 음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트랜스 지방이나 또 나쁜 성분들이 의도치 않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인체에는 불필요한 독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혈액도 탁하게 되고 또 림프도 막히게 되는 림프 순환도 잘 안 되는 독소가 가득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쁜 식습관이라고 한다면 소화되지 않을 만큼의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 섭취나 밤에 야식을 즐기는 이런 습관들이 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배달 음식을 또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배달 음식을 드시면서 원래 없었던 알레르기가 생기기도 하고 만성 피로나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등 다양한 원인이 될 수 있죠.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죠. 이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부작용들, 이 증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으로 대사를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조화가 깨지면서 인체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항스트레스 작용으로 인해서 또 세포의 돌연변이나 또 독소의 축적이나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하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요인들을 조심을 한다라면 암을 만드는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고기 섭취는 암을 증가시킨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고기와 암의 상관관계는 아주 대규모 중국 연구, 차이나 스터디라는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의 콜린 캠벨 교수와 또 아들인 토마스 캠벨이 대략 6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8억 8천 명의 2,400개 지역으로 한 굉장히 대규모 조사이기 때문에 역학의 그랑프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신뢰를 많이 줄 수 있는 연구 결과죠. 이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결론은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총 칼로리의 10%를 넘길 때는 분명히 암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1981년도에 리처드 돌과 리처드 페토의 연구에 의하면 식습관, 특히 고기를 많이 먹는 식습관이 암을 일으키는 확률이 35%가 더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와 더불어서 미국 국립보건원이나 미국 은퇴자협회에서도 고기 섭취와 암의 상관관계는 분명히 연관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공통적으로 고기 섭취량은 암을 증가시킨다 또는 암을 유발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49만 4천 명을 대상으로 그 식습관을 조사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때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25% 이상 높다고 했고 또 폐암에 걸리는 확률도 20% 이상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병하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암이 생기기 전에는 몸이 반드시 신호를 보내줍니다. 암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고 하죠. 약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리고 그만큼 몸이 변화를 겪다가 암 종양이 생기는 건데요. 저는 이 신호를 보내줄 때 반건강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반건강 상태에서
다시 몸이 건강한 상태의 균형과 영양과 해독의 상태를 질서를 잡게 되면 다시 암이 걸리지 않고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보내주는 신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진통제를 사용해야만 멈춰지게 되는 두통을 겪고 있는 상태를 할 수 있습니다. 두통이 매일 있다. 잠깐씩은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매일 반복적으로 있고 또 진통제를 먹어야만 두통이 사라진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암으로 갈 수 있는 몸의 상태라고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커피를 꼭 마셔야만 안정이 되는 그런 피로감을 가진 상태입니다. 피로가 계속 누적되면 우리는 이것을 만성피로라고 하죠. 만성피로도 역시 몸에 독소가 쌓인 상태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피로감이 계속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각성하려고 커피를 마시거나 이제 차 한 잔을 마시기도 하는데 그냥 즐거워서 마시는 게 아니라 이 피로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커피라면 이것 또한 암이 보내주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경과민 상태인데요. 흡연으로 반드시 눌러야만 안정이 되는 신경과민 상태. 이것도 역시 암이 보내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예민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흡연을 해야만 이것이 안정이 되고 흡연을 의지해야만 상황이라면 상당히 내 의지로 자율적인 상태로 조절이 안 되는 상태라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도 몸이 보내주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로는 어떠한 증상 때문에 계속 꾸준히 드시고 있는 약이 있다면 이것 또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약이라는 것은 증상 완화제입니다. 절대 예방약이 아니고 또 치료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어떤 고통, 혈당이나 혈압이나 통증들을 일시적으로 약을 먹었을 때만 약효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약을 매일 먹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미 인체는 내가 약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으니까 다 약을 먹는 거야. 당연한 거야. 이건 절대 건강한 생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미 그 상태는 암으로 갈 수 있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일 약을 드시고 있다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약을 줄이는 방향, 또 약을 의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몸을 만들어야 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늘 긴장감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긴장을 풀고 웃으면서 느긋한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늘 긴장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의 면역 상태가 깨어지게 되고 암 환자들은 대부분 이 교감신경이 굉장히 항진된 상태,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한 아보도우르의 이 면역 법칙에 의하면 과립구가 증가한 상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이 또한 암에 걸릴 수 있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갈등입니다. 피하고 싶은 갈등, 너무 고통스러운 이 갈등 상황에 처해 있는 몸은 역시 스트레스로 인한 이 호르몬의 변화로 암세포가 계속 생겨나고 면역 체계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이 갈등 상황도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해야만 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괜찮은 척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내 마음은 편하지 않은데 늘 편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웃고 다닌다라면 내 자신의 현재 모습과 또 괜찮은 척을 하는 이 모습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또 인체는 면역의 질서가 깨지면서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가게 됩니다. 역시 이 모습 또한 나 자신과의 갈등의 한 요소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덟 번째로는 나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또 나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서 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라고 느끼는 이 마음 상태, 이것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느끼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는 그 삶의 모습 자체가 내 마음에서 굉장히 또 고통을 수반하고 있고 또 나답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모습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모습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마음의 건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자기 확신이 부족한 상태, 늘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이제 자기 확신이 없을 때는 또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늘 남들 눈치를 보며 살게 됩니다. 역시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균형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10번째는 늘 이 기력이 없는 상태, 몸에 기운이 없는 상태, 늘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기운이 늘 없는 상태에서 인체의 방향은요, 독소가 잘 해결되지 않고 또 영양이 잘 공급되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이 또한 암이 보내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몸에 건강하지 않은 상태, 또 마음에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암이 보내주는 신호로서 반드시 이대로 오래가면 안 되겠다. 다시 내가 건강한 몸과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겠다라는 방향으로 틀어준다라면 충분히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겪는 고통의 이 삶의 과정이니까요. 반드시 해결을 하는 쪽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식습관이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식습관 때문에 암에 걸린다는 그 통계가 무려 60%까지 이르게 되고요. 이 좋은 식습관만 가져도, 음식만 바꿔도 암에 걸릴 확률을 3분의 2까지 낮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이 가장 암의 요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채식을 많이 먹는, 많이 선택하는 나라일수록 암 발병률이 굉장히 낮고, 고기나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나라일수록 암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암이 많은 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가공식품도 굉장히 많고, 또 산화된 기름으로 만들어진 기름기 있는 음식, 고기류, 붉은 고기, 가공육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죠. 그래서 암이 굉장히 많은 나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 비해서 아직 개발도상국에 위치해 있는 나라들, 이 나라들은 암이 굉장히 적은 나라들인데요. 그들의 주식은 과일이나 채소나 통곡식, 이런 자연에 가까운 음식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 개발도상국이라 할지라도 큰 나라에 패스트푸드가 들어오고 또 값싼 어떤 가공식품들이 많이 들어오는 순간 굉장히 많은 암이 늘어나게 되고, 또 당뇨나 심혈관 질환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전반적인 통계들을 보면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나라, 과일, 채소류, 통곡식을 선택하는 나라일수록 암이 줄고, 고기나 가공식품 이런 음식을 많이 선택하는 나라일수록 암이 많다라는 통계를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은 말 그대로 가공된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음식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음식의 모형이다, 가짜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단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세포에 꼭 필요한 산소, 그리고 50종 이상의 이런 영양소들은 가공식품을 통해서 절대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 전체에 불필요한 독소를 만들어내게 되죠. 세포는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이 독소를 해결하느라고 더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굉장히 우리 몸을 혹사시키는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붉은 고기, 가공된 육류입니다. 가공된 육류, 또 붉은 고기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발암 성분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동물성 단백질로 인한 돌연변이 세포나 또 독소로 인해서 암을 증가시키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 붉은 고기와 가공육, 이것을 피하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설탕을 먹으면 일단 암세포를 성장시키고 정상세포는 굉장히 굶주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이 암에 걸리는 확률이 2배 높다라고 미국 당뇨병 학회 저널 당뇨 케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분을 같이 동화작용시키는 영양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포들이 이 영양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정상세포들이 영양소를 활용하지 못해서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 공급이 안 되니까 세포 대사가 안 되게 된다는 거죠. 반면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사용하지 못하는 이 당분을 포도당 대사를 활용함으로써 암세포가 더 커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공된 설탕 섭취는 암세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절대 드셔서는 안 되는 음식이고요. 가공되지 않은 형태의, 정제되지 않은 형태의 탄수화물 음식이나 또 자연당인 과일이나 또 채소에 있는 이 당분들, 이런 것들이 암에 걸렸을 때나 암을 예방하는 음식으로 꼭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이 감자튀김을 먹는 여성들이 미국에서 난소암과 자궁 내막암에 걸릴 확률이 2배가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감자를 그냥 먹을 때는 쪄서 먹을 때는 발생하지 않는 발암 성분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감자를 120도 이상으로 튀기게 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이 성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성분은 발암 물질이에요. 본래는 공업용 화학 물질인데 이 성분이 세포의 돌연변이나 세포막을 변성시켜서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자튀김이 유해한 발암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크릴아마이드를 가지고 식습관과 암의 발생 연구를 조사한 대규모 코호트 조사가 있었는데요. 네덜란드에서 약 6만 명이 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아크릴아마이드를 약 4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이랬을 때 자궁 내막암의 발병 비율이 무려 29%가 증가하고 난소암은 78%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자튀김에 들어있는 아크릴아마이드 성분 때문에 감자튀김을 자주 먹는다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굉장히 해로울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생긴다는 환경 자체가 몸에 독소가 많은 상황입니다. 독소가 증가하지 않은 몸을 만드는 것, 더 적극적으로는 해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늘 강조하는 세포와 인체 건강의 원리인 영양과 해독의 원리, 영양은 충분히 흡수하고 세포가 건강하게 만들면서 독소는 내보내는 방향, 역시 몸과 또 정신에까지도 좋은 것은 흡수하고 독은 내보내는 일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암 환자가 특히나 조심해야 될 음식은 3가지인데요. 가공식품과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입니다. 이 음식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독소입니다. 또는 암세포만을 키우고 정상세포는 굶기기 때문에 이 3가지 음식들은 반드시 피해줘야 됩니다. 염증은 최소화하고 오히려 염증에 좋은 항염식품, 항암식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암 환자들은 무조건 자연 유래의 음식, 또 식물성 음식이 좋습니다. 과일, 채소류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 또 항산화 영양소가 많은 음식, 이런 음식들이 몸에 있는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또 면역 활동을 활발히 해야만 하는 면역 세포들에게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파이토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의 성장과 또 암세포 혈관 신생을 막는 역할을 하고요. 동시에 면역 세포들에게 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연 유래 음식, 또 암 환자라면 최대한 유기농으로 살충제나 농약의 작은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영국의 식품연구소에서는 3가지 음식을 추천을 했는데요.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입니다. 이 3가지 음식 모두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굉장히 항암 성분이 많은 설포라판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암 효과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영양학협회에서도 거의 비슷한 음식을 추천을 했습니다. 사과, 그리고 양배추,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사과도 역시 몸의 해독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고 몸의 혈당이나 근육 건강이나 또 장애, 배변 활동에도 좋은 성분이 많기 때문에 사과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허브나 식물들을 많이 먹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구상에 약 250만 가지가 넘는 이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6,000가지 정도가 항암 효과, 항염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한국인들은 많이 먹고 있죠. 양파나 마늘, 이런 것들이 좋은 항암 성분이 됩니다. 또 한약재로 유명한 약방의 감초라고 하죠. 이 감초도 역시 항암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인도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는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매우 좋습니다. 인도인들은 미국에 비해서 암 발병률이 10분의 1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 사람들은 늘 카레를 먹죠. 카레를 즐겨 먹는데요. 이 카레 속에 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큐민은 강황이나 울금에 들어있는 노란색 성분인데요. 이걸 잘 알고 있는 분들은요, 커큐민을 어떻게 해서든 밥에 뿌려 드신다거나 건강하게 카레를 만들어 드신다거나 반찬에 뿌려 드시는 등 이것을 또 많이 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항암 성분을 즐겨 먹는 습관, 또 제가 늘 강조하는 하루에 500g, 최소 500g의 과일, 채소, 스무디를 만들어 드신다면 암 환자들에게 늘 필요로 하는 식이섬유나 또 항산화 성분들이 잘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암 환자에게 꼭 도움이 되는 3가지 라이프 스타일은 첫 번째는 운동, 두 번째는 숙면,
세 번째는 즐거운 마음입니다. 먼저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운동이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죠. 근데 암 환자분들에게 더더욱 필요한데요. 실제 운동을 통해서 암세포의 성장이나 암 종양이 증식되지 않는 환경은 30% 정도 줄어든다라는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운동은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보다 하루 30분 정도, 길어야 1시간 정도로만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했을 때 몸에 암 환자들은 산소가 부족한 상태잖아요.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도움이 됩니다. 유방암에 걸린 2,987명의 사람들을 조사를 했을 때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걸었는데도 이 사망률이 줄어든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루에 1시간씩 걸었던 대장암에 걸린 약 700명 정도의 여성들이 일주일에 1시간 미만으로 걸었던 여성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61%나 더 낮았다고 합니다. 이 운동은 환자의 나이나 종양의 크기나 발생 정도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좋은 상태라고 하니까요. 말기에 있는 사람에게도 미국 임상중앙학회에서는 추천을 꼭 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운동 필수니까요. 하루에 30분 또 1시간 정도씩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숙면입니다. 숙면이 암을 예방합니다. 반대로 수면 부족은 암을 유발하는데요.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잘 때 대장 용종에 걸릴 확률이 50% 이상 더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숙면을 취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숙면을 하는 동안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밤에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분비하게 되는데요.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인한 세포 재생과 또 암세포를 증식을 막는 효과,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나오는 이 시간에 반드시 잘 주무시는 것,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주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즐거운 마음인데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의 전체적인 면역 체계가 깨지게 되고 암세포가 계속 증식하는 환경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암 환자들은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부교감신경이 굉장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때 부교감신경을 안정적으로 균형 잡힌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되면 온몸에서 몸 전체의 조화와 균형에 가깝게 됩니다. 실제로 나는 불행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내 인생은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했던, 스스로 불행한 것을 많이 느끼며 피해자처럼 살았던 한 여성이 감사의 길을 쓰면서 감사를 했을 때 염증 수치가 떨어지게 되고 백혈구 세포가 정상으로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결과를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음의 질서를 회복하는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암 환자들 상담을 할 때는 보통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하고 또 두렵고 스스로 뭔가 희생자 같은 느낌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를 100번을 이야기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분들도 이 감사를 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감사한 걸 찾게 되니까 마음에서 안정이 나오고 마음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또 회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암에 걸린 분들은 운동, 숙면, 또 즐거운 마음 관리하는 것, 이 라이프 스타일을 꼭 같이 만들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암 치료에 좋은 과일로는 레몬과 또 베리류의 과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라즈베리를 많이 추천하기도 하는데요. 레몬이나 이 베리류의 과일은 강력한 항균제, 항암 성분을 가지고 있고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몬은 대장암이나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췌장암 이 12가지 이상의 암세포를 파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몬에 들어있는 성분이 아드리아마이신보다도 악성세포를 파괴하는데 10,000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또 라즈베리 같은 이 베리류 과일에는요, 이 추출물들이 위암이나 대장암, 유방암 세포의 약 90%를 파괴하는데 성공한 결과들이 있다고 합니다. 라즈베리의 경우에는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피부암, 유방암, 식도암, 구강암, 방광암, 폐암, 백혈병까지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암초리에 좋은 채소는 십자가 채소인데요. 바로 브로콜리나 양배추입니다. 이 브로콜리에 설포라판이 항암 성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 양배추와 함께 케일이나 겨자나 무, 콜라비 이런 십자가 채소가 항암 성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늘 식탁 반찬 위에 케일이나 또 양배추, 또 콜라비 이런 것들을 늘 같이 곁들여 드신다면 좋은 항암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잇몸 질환과 이 질병 그리고 암과의 상관관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986년에서 2002년 사이에 이 남성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를 했는데요. 잇몸 질환이 있는 남성들이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63%나 더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잇몸 질환이 있는 상태는 잇몸 안에 수많은 세균들이 있죠. 이 세균 속에서도 유해한 균이 많은 상태이고 유해한 균을 처리하기 위해서 잇몸에서도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나쁜 균이 많고 염증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잇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입으로부터 시작해서 식도 그리고 위장을 쭉 지나서 마지막 이제 항문까지 이르는 우리 몸의 이 장을 보면요. 약 9m 정도에 이릅니다. 같은 점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잇몸은 나쁘고 위장관은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겠죠. 비슷한 이 균들이 소화기 안에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잇몸 질환과 병의 상관관계를 많이 연구하면서 잇몸에 해로운 균, 진지발리스라는 균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 균이 구강암, 식도암, 간암, 췌장암 12가지 이상의 암적 질병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균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균은 단순히 소화기 쪽에 관련된 암뿐만 아니라 뇌 쪽 질환인 치매하고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강에 있는 세균과 이 장에 있는 세균과의 또 연관성이 되는데요. 장에 있는 세균, 즉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보면 건강한 균, 유익균과 해로운 균, 유해균, 그리고 중간균 이런 비율 사이에서 유해균이 증가할수록 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 다양한 많은 질병들과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뇌쪽 질환까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잇몸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면 우리 몸 소화기 전체에서도 나쁜 균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 또 염증이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잇몸 건강부터 챙기셔야 됩니다. 잇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입속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 쉬운 일상의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지근한 소금물로 아침마다 이 가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코코넛 오일로 오일 풀링을 하는 겁니다. 이 코코넛 오일 속에는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 성분들이 있고요. 이 나쁜 세균들은 제거하고 입속에 좋은 세균들은 계속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코코넛 오일 풀링도 굉장히 추천하는 부분입니다. 유기농 이제 코코넛 오일을 준비를 하셔서 아침에 한 2스푼 정도 입안 가득 넣습니다. 최대 3분, 3분까지 좀 힘들 텐데 최대한 오래 3분 정도까지 인식을 하면서 가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버릴 때는요, 이게 기름기 성분이다 보니까 일반 하수구에 버리지 마시고 휴지에 싸서 잘 뱉어내서 휴지통에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코코넛 오일 풀링을 하면서 구내염이나 구취나 입속 염증들이 많이 사라지는 좋은 효과들도 있습니다. 이미 암에 걸린 분들의 경우에는 몸에 독소를 빨리 제거해야 암세포가 줄어들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소가 되는 물질들은 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에 의하면 첫 번째 물을 조심하라고 하는데요. 염소로 소독한 물, 이 염소 자체가 발암 물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소가 들어있는 수돗물, 이 불소 또한 발암 물질이 될 수 있으면서 몸에는 알루미늄이 축적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몸에 있는 중금속이 빠져나가야 되는 이 사람들의 건강 환경인데 오히려 중금속이 쌓이게 되니까 이 물 조심해야 되고요. 건강한 물은 깨끗한 미네랄이 있는 그런 자연에 가까운 물, 이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환경 속에서도 화학약품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환경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머리를 감고 세수하고 또 화장품을 바르는 이 모든 환경들 자체가 사실 거의 다 화학약품이잖아요. 뭐 샴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화장품에
화장품의 경우도 최대한 이제 화학 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화장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금속이 들어간 땀을 억제하는 그런 화장품에는요, 알루미늄 들어있기도 한데요, 알츠하이머병을 300% 이상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또 이제 암에 걸린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으로는 머리 염색입니다. 이 머리 염색하는 그 성분도 두피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이거를 또 해독하는 과정에서 신장에 무리를 주고, 또 빠져나온 성분들이 방광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들의 경우 유방암 발병률이 높은 통계가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염색을 하는 여성들의 경우 방광암의 발병 확률이 2배 더 높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 염색은 자제하시고, 만약에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천연 염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암에 걸린 분들이 또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가공식품과 먹는 음식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가공식품 당연히 제조하고 보관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첨가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첨가물들은 세포막에서 유해한 성분들이 세포막에 영향을 흡수하지 못하게 만들고, 몸 전체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시급한 암 환자들에게 세포의 영양 흡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몸이 점점 살이 빠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보양해야 된다, 또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소화 흡수돼서 내 몸에 영향이 돼야 되겠죠. 소화가 되지 않는 음식들, 소화가 되지 않은 고기들 먹어봐야 소화시키는데 더 힘만 들게 되거든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로 영양 섭취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 또한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우유에 들어있는 IGF-1이라는 성장 호르몬은 소에서는 소의 성장 속도에 맞는 호르몬이지만 사람은 소처럼 성장하지 않죠. 사람에게 들어올 경우에는 암세포를 더 증식시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에 있는 성장 호르몬 맞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 공급이나 칼슘 공급을 위해서 우유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암 환자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암 환자들이 우유를 선택했을 때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들이 더 커진다라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우유는 반드시 금지해야 되는 식품입니다.